이야기는 봄 1452년 4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알바노산 경사면의 올리브 숲과 포도밭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돌도시 빈치에서 말이죠. 토요일, 밤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들리는 시골의 정막 속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사회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 경은 성공한 공증인으로 서류와 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카테리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동방에서 온 노예였을 수도 있다고 속삭이지만 이는 미스터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피에로는 곧 귀부인과 결혼했고 카테리나는 현지 도예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어린 레오나르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집에 남겨졌습니다. 이 소년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묘한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완전히 그들의 일원이 아니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주된 스승은 학교가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다른 소년들이 답답한 교실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암기할 때 레오나르도는 언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훗날 스스로 칭했듯 글자 없는 사람, 오모 산자 레테레였습니다. 그는 고대 작가들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지의 책을 읽었습니다. 개울가를 배회하는 어린 레오나르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쪼그리고 앉아 물이 돌을 휘감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달팽이 껍데기나 꽃잎에서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나선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들의 비행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말입니다. 솔개의 날개는 어떻게 구부러지는가? 꼬리는 바람 속에서 어떻게 키 역할을 하는가? 어느 날 산속을 걷다가 그는 어두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수년 후 일기에서 그는 이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입구에 서서 등을 구부리고 왼손을 무릎에 얹고 오른손으로 어둠을 가려 눈을 보호했다. 그러자 갑자기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깨어났다. 두려움과 욕망. 어둡고 위협적인 동굴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안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 이것이 레오나르도의 모든 것입니다. 평생 그는 미지의 어둠의 문턱에 서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언제나 호기심이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피에로 경은 실용적이지만 주의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 위에 종이 조각에 벽에 수트로 그렸습니다. 바사리가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농부가 피에로에게 나무 방패에 그림을 그려줄 화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에로는 방패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위에 메두사 고르곤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마뱀, 뱀, 박쥐, 메뚜기를 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생물들을 바라보며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그는 살아있는 듯한 괴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어둠 속에서 방패를 보았을 때 그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작품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군요. 어린 레오나르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피에로는 깨달았습니다. 소년이 있을 곳은 시골이 아니라고. 그는 예술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피렌체로 가야 했습니다. 1466년 레오나르도는 14살입니다. 그는 피렌체로 들어갑니다. 이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르네상스 시대의 뉴욕입니다. 돈, 직물, 음모, 그리고 아름다움의 도시. 좁은 골목길은 높은 돌로 된 팔라초, 저택들에 가려 그늘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지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거대하고 믿을 수 없는 돔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붉은 언덕처럼 하늘에 떠 있는 돔이 말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돈과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은행가들이 예술가, 철학자, 시인들에게 후한 보수를 지급하며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피에로는 아들을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 중 하나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보테가로 데려갔습니다. 베로키오, 진실한 눈,
공방은 단순한 미술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인류, 테레빈류, 녹은 청동, 그리고 땀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나 소음이 있었습니다. 금속 세공인의 망치 소리, 목수의 톱질 소리, 도제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재단화를 그리고 청동상을 주조하고 금장신구를 땜질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어린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요소를 만났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곱슬머리에 강한 손, 한 손으로 편자를 구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늘 가졌지만 매너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그것은 악마의 표식으로 여겨졌지만 예술에서는 그에게 이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어 독특하고 진동하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노트에 거울 글씨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서 거울을 비춰야만 읽을 수 있게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비밀을 숨기려 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소매에 잉크가 묻지 않게 하려고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레오나르도는 붓질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학을 배웠습니다. 광물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달걀 노른자, 템페라 또는 기름, 북쪽에서 온 새로운 기술과 섞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델의 근육 움직임을 관찰하며 해부학을 배웠습니다. 건설 크레인을 보며 역학을 배웠습니다. 미술사의 전환점이 된 순간이 있습니다. 1475년경 베로키오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을 주문받았습니다. 큰 작업이었습니다. 스승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제자인 23세의 레오나르도에게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두 천사 중 하나와 배경 일부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로키오는 템페라라는 옛 방식으로 그립니다. 그의 인물들은 딱딱하고 근육질이며 윤곽이 뚜렷하여 마치 나무 조각 같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유화물감을 집어듭니다. 그는 투명한 물감층을 겹겹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창조합니다. 그의 천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천사의 얼굴은 천상의 부드러움으로 빛납니다. 머리카락은 황금빛처럼 흩어집니다. 눈은 촉촉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뒤의 배경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강의 습기를 머금은 채 안개 속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원경입니다. 바사리는 이렇게 씁니다. 레오나르도가 천사를 그렸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는 이에 너무 상심하여 소년이 자신을 능가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고 다시는 붓을 들지 않았다. 전설일 수도 있고 베루키오가 단순히 조각에 집중하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회화의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푸마토,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법을 발명했습니다. 1472년 20세의 나이에 레오나르도는 성 루카 길드의 장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성격에 내재한 주된 비극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정신은 손보다 빨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 구도를 잡는 법을 이해하고 나면 그는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지루해했습니다. 1481년 산 도나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에게 큰 그림,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문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열정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거대한 판에 밑칠했습니다. 수십 개의 스케치를 했습니다. 복잡한 원근법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단순한 경건한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혼돈과 환희, 뒷발로 일어선 말들, 기적을 이해하며 머리를 감싸주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갈색 밑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채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는 내면의 눈으로 보는 그 힘을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흥미가 그를 딴 데로 돌렸을까요? 그는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을 기다렸지만 갈색 스케치만 받았습니다. 지금 이 걸작은 우피치 미술관에 걸려 있으며 미완성인 상태가 오히려 수세기의 안개 속에서 드러나는 듯 더 신비로워 보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피렌체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화가 역할이 답답했습니다. 메디치가는 그를 아꼈지만 주로 음악가, 그는 리라 다브라초를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나 축제 기획자로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위대한 공학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다른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꿈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무서운 전투기계를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1482년 그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짐을 쌉니다. 직접 만든 말머리 모양의 은색 리라와 공책들을 챙깁니다. 그는 밀라노의 통치자 일모로 무어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천재의 이력서입니다.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9개 항목에서 그는 자신을 군사공학자로 묘사합니다. 저는 가볍고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법을 압니다. 해자에서 물을 빼는 법을 압니다. 안전하고 난공불락인 덮개 달린 마차, 탱크를 만듭니다. 폭풍우처럼 돌을 쏟아내는 대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10번째 항목에서야 그는 겸손하게 덧붙입니다. 또한 저는 조각과 회화에서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30세의 레오나르도는 토스카나의 황금빛 언덕을 떠납니다. 그는 북쪽으로 안개 낀 롬바르디아, 철과 무기의 도시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다작하고 가장 신비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주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과학의 마법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기뢰 위에 있는 그를 남겨둡니다. 그의 뒤에는 피렌체의 도미,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의 말 안장 가방에는 이미 인간을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는 날개들이 그려진 공책이 들어 있습니다. 별들이 마치 모든 비밀을 말해주려는 듯 밝게 빛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듣는 이탈리아의 높은 하늘 아래 펼쳐진 이 여정을 상상하며 잠드십시오. 1482년의 밀라노는 피렌체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피렌체가 은행가와 철학자의 도시였다면 밀라노는 군인과 무기 제작자의 도시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강력하고 음울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경쾌한 르네상스식 돔 대신 이곳에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고딕 양식 대성당의 날카로운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모로 무어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도비코 스포르체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밤처럼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위험하고 교활하며 야심만만한 인물로 조카에게서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에게는 플라톤을 논하는 철학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스포르체스코 성벽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자와 호화로운 연회에서 손님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빈손으로 궁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말머리 모양의 은색 리라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는 오르간처럼 크고 풍부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청원자가 아니라 빛나는 궁정 신하로서 아련실에 들어섰습니다. 음악가이자 재치 있는 말재주꾼 밝은 색을 좋아했던 그는 분홍색 망토를 입고 잘 다듬어진 긴 수염을 기른 미남이었습니다. 로도비코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공작은 탱크 건설이나 강의 흐름을 바꾸는 주문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포르차는 그에게서 완벽한 축제 기획자를 보았습니다. 오락 탐당관, 이것이 그의 첫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특유의 열정으로 이 덧없는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가면무도의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무대 배경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공작 조카의 결혼식을 위해 기획된 공연 낙원 일 파라지소였습니다. 거대한 성의 홀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꺼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돔 아래에서 7 행성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행성들은 내부에서 빛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생유리 뒤에 촛불을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천구의 음악이 들립니다. 신들이 숨겨진 밧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미래의 극장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천재적인 기계공학 지식을 지루해하는 귀족들을 즐겁게 하는 데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배웠습니다. 행성 회전 장치는 훗날 헬리콥터와 기어 장치 도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궁정이 춤추는 동안 레오나르도는 공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기름 램프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사람, 즉 군사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밀라노 노트에서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천재적인 도면들을 발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거대한 거북이나 비행 접시처럼 생긴 둥근 나무 구조물로 둘레 전체에 대포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레오나르도의 탱크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대포를 싣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덮개 달린 안전하고 난공불락의 전차를 만들 것이다. 이 거북 안에서는 8명의 사람이 레버를 돌려 바퀴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실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어 바퀴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탱크를 조립하면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천재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발명품을 훔쳐 살인기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의도한 바보 방지 장치였을까요? 레오나르도의 평화주의적 성향, 그는 시장에서 새를 사서 풀어주곤 했으며 소문에 따르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자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는 거대한 석궁, 회전하는 낫이 달린 전차, 다연장 대포, 카추샤로 케포의 원형을 그렸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은 이 그림들을 흥미롭게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작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단순한 대포와 더 두꺼운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로도비코는 레오나르도에게 그의 야망에 걸맞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공작은 아버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기리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청동 말의 높이는 7m가 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주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할 줄 알았지만 그 비법은 사라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열의에 불탔습니다. 이것은 예술적 도전을 뿐만 아니라 공학적 도전이었습니다. 뒷다리로 일어선 말이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0톤의 녹은 청동을 붓다가 중간에 씻거나 거푸집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레오나르도는 공작의 마구간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말의 치수를 쟀습니다. 근육, 콧구멍, 발굽을 그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비율을 찾았습니다. 1493년 10년의 작업 끝에 스포르체스코 성 안뜰에 실물 크기의 점토 말 모형이 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거상, 일 콜로소라 부른 그 말은 상상력을 압도했습니다. 그 말은 힘이 넘쳐 무서워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받침대를 박차고 나와 관중을 짓밟을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 전체가 그리고 이어서 유럽 전체가 피렌체인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청동으로 주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새롭고 혁명적인 주조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수톤의 금속이 준비되었습니다. 거푸집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예술의 계획에 끼어들었습니다.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로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대포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은 대포가. 그리고 그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을 위해 준비된 모든 청동을 녹여 대포의 포신을 만들라. 레오나르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는 시대를 알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기념비에 대한 그의 꿈은 살인도구로 녹아버렸습니다. 점토거상은 비바람 앞에 무방비 상태로 안뜰에 서서 자신의 슬픈 운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시기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광장이 아니라 수도원 식당의 고요함 속에서 레오나르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도미니코 수도원의 식당 벽화를 그에게 주문했습니다. 주제는 전통적인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바라보고 신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1495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규칙을 어겼습니다. 프레스코와 젖은 회반죽 위에 그리는 그림은 속도가 식명입니다. 회반죽은 하루면 마릅니다. 화가는 빠르고 자신있게 한 부분씩 그려나가야 합니다.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서두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색하고 층을 겹쳐 칠하고 그림자를 바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벽에 수지와 석고층을 바르고 캔버스에 그리듯 템페라와 유화물감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수도사 마테오 반델로는 거장의 작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와서 해질녘까지 붓을 손에서 놓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그렸습니다. 그러다 2, 3, 4일이 지나도 벽화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한두 시간 동안 그 앞에 서서 인물들을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수도원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공작에게 레오나르도가 게으르게 일한다며 그가 채소밭을 매듯 꾸물거린다고 불평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공작에게 설명했습니다. 고귀한 정신은 작업이 멈춰 있을 때도 창조합니다. 손으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에 대해서는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재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도저히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유다의 모델로 그의 머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단순한 구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를 찾았습니다. 그 전까지 최후의 만찬은 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보통 등을 돌린 채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직후의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물에 던져진 돌처럼 정적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감정의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사도들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는 칼을 움켜쥡니다. 온화한 요한은 고개를 숙입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며 되묻습니다. 빌립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저입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레오나르도는 그를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건의 한복판에 두었습니다. 유다는 유일하게 놀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은화가 든 주머니를 꽉 쥐며 뒤로 물러나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배신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에 과학의 모든 힘을 사용했습니다. 원근법은 완벽합니다. 벽과 천장의 모든 선은 한 점, 즉 그리스도의 오른쪽 눈으로 모입니다. 그 지점에 못을 박고 실제로 복원가들이 못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실을 당기면 그림의 선들과 일치합니다. 그림 속의 빛은 마치 식당 왼쪽에 있는 실제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비춥니다. 착시는 완벽했습니다. 벽이 사라지고 수도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498년 비계가 철거되자 밀라노는 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붓으로 포착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삶에서 승리는 언제나 비극과 손잡고 옵니다. 물감 실험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식당 벽은 습했습니다. 벽 뒤가 부엌이었습니다. 기름과 템페라가 바탕칠에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후 물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작가가 살아있을 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은 복원가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구해낸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조차 세상 대부분의 그림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1499년 동화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군대가 밀라노를 점령했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은 도망쳤습니다. 성에 들어온 프랑스 석궁병들은 안뜰에 있는 점토 거상 레오나르도의 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점토상에 활을 쏘며 사격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말은 파괴되어 빗속에서 기와 조각 더미로 변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47살이었습니다. 그의 후원자는 쫓겨났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조각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벽화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챙기고 도구를 꾸려 조용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베네치아, 무시무시한 체사레 보르자 밑에서의 복모, 그리고 마침내 리자라는 이름의 신비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는 피렌체로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방의 창밖으로 불이 꺼집니다. 밀라노의 안개가 파괴된 점토말을 감춥니다. 하지만 떠나는 거장의 가방에는 청동이나 돌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가장 비밀스러운 실험실을 들여다보고 그가 인간의 신체 내부와 하늘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피렌체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 깊은 밤입니다. 차가운 돌 지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습니다. 무겁고 달콤한 냄새가 감돕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약초와 식초향이 섞인 부패의 냄새입니다. 방 한가운데 나무 탁자 위에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펜과 종이를 든 채 몸을 숙인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을 정밀과학으로 바꾼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해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품위 없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 인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자 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였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여, 그대가 이 주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마도 비위가 상해 방해받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밤중에 사지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시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공포, 그들의 유리 같은 눈이 그대를 쳐다보는 것을 보는 공포가 방해할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이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피렌체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과의 일화입니다. 이 노인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몸 상태가 좋았고 단지 기운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움직임도 불평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레오나르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달콤한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혈관이 오래된 강바닥처럼 좁아지고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동맥경화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시체를 도살자가 아닌 파이프와 펌프 시스템을 연구하는 수력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근육과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영혼이 심장이나 뇌의 공통감각, 센수스 코무니스이라 불리는 특별한 방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생각했죠. 레오나르도는 뇌를 절개하고 역사상 최초로 뇌실의 밀랍 주형을 만들며 인간의 자아가 거주하는 물리적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심장을 그렸습니다. 밸런타인데이의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근육 펌프로서 그렸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와서야 심장 전문의들이 확인할 판막의 기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궁 속의 아이를 그렸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 자궁 속의 태아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태아는 마치 꽃봉오리 속의 꽃잎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어머니의 혈관을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물의 뿌리에 비유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대지와 불가분의 관계인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해부학 드로잉은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고귀한 예술입니다. 섬세한 해칭, 입체감, 그림자. 그는 근육을 밧줄처럼 뼈를 기중기의 지렛대처럼 그렸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신성한 엔지니어가 만든 완벽한 기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공책을 덮고 촛불을 끌 때 그는 아마도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찾았고 지렛대는 찾았지만 생명의 신비 그 자체, 즉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불꽃은 끝내 메스로 잡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서 생명의 뿌리를 찾았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비행에 대한 꿈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피렌체의 새장 파는 시장에 자주 갔다고 전합니다. 그는 새를 사서 상인이 요구하는 값을 치른 뒤 문을 열고 새들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단지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새는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가? 왜 떨어지지 않는가? 레오나르도는 비행을 분석하며 수백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는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공기는 물과 같이 밀도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요. 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즉, 인간도 같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의 초기 도면은 오니톱터, 즉 날개치기 비행기였습니다. 사람이 납작 엎드려 온 힘을 다해 손발로 줄을 당겨 거대한 박쥐날개 같은 막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힘이 셌지만 금세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새처럼 강력한 가슴 근육이 없습니다. 날개치기 비행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는 활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이더 말입니다. 그는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바람을 타고 몇 시간이고 떠 있는 맹금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책, 겨우 15에서 20cm 크기에는 현대 공기역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바람이 날개를 어떻게 흐르는지, 새가 꼬리를 이용해 어떻게 제동하는지,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는지 기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았을까요? 전설과 단편적인 기록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1505년경의 일입니다. 장소는 피렌체 근처의 몬테체체리, 백조의 산. 레오나르도는 이미 50대였습니다. 직접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늙고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조종사는 그의 조수이자 친구인 조로아스터라는 별명의 기술자 톰마소 마시니가 되었습니다. 마법을 믿고 스승에게 광적으로 헌신했던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정상, 계곡의 안개, 나무, 천, 생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 레오나르도가 거대한 새, 일 그란데 우첼로라고 불렀던 그것입니다. 거장은 연결 부위를 점검합니다. 그는 예언적인 글을 씁니다. 거대한 새는 그 거대한 백조, 산의 등에서 첫 비행을 시작하여 세상을 놀라움으로 채우고 모든 기록을 그 명성으로 채우며 자신이 태어난 둥지에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벨트를 맵니다. 도움닫기, 심연으로의 도약. 그는 날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수백 미터를 날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인간의 첫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거칠었습니다. 돌풍이 기체를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어였습니다. 인간은 새처럼 빠르게 바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필요했고 모터가 필요했습니다. 15세기의 기술은 그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를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꿈은 남았습니다. 그의 공책에서 우리는 400년 후에야 날아오를 낙하산, 천으로 만든 텐트와 헬리콥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혈관, 박쥐
쥐의 날개, 소용돌이, 대포, 얼굴의 비율에 관한 이 모든 생각을 그는 종이에 맡겼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유살은 그림, 20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일기, 코덱스입니다. 이 일기의 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재의 혼돈입니다. 중앙에는 소녀의 아름다운 옆모습이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방앗간을 위한 기어 장치 도면이 있습니다. 구석에는 쇼핑 리스트가 있습니다. 백악, 숯, 콩, 와인 사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단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유명한 거울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낭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종교재판소로부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암호화했다고. 실용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왼손잡이라 잉크를 번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뇌는 다르게 작동했다고. 그에게는 세상의 거울 이미지가 세상 그 자체만큼이나 현실적이었다고. 그는 이 일기들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장 메모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딱따구리의 혀를 묘사하라. 삼각형 측정법을 산술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하늘은 왜 파란가? 그는 왜라고 묻는 것에 지치지 않는 영원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지식들로 충만해져서 죽음을 연구하고 하늘을 꿈꾸었던 레오나르도는 1500년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수염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투를 그리거나 탱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생명 그 자체를 포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만남을 선물합니다.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공방으로 찾아와 아내 리자의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승낙합니다. 그는 아직 이 초상화가 자신의 집착이자 인류에게 남길 유언이 되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주무십시오. 우리는 열린 창가에 레오나르도를 남겨둡니다. 그는 달을 바라보다가 이젤 위에 놓인 포플러 나무의 빈 패널로 시선을 내립니다. 내일 그는 회화의 역사를 바꿀 첫 붓질을 할 것입니다. 1503년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메디치는 추방당했습니다. 도시는 시민의회가 다스립니다. 레오나르도는 인정받는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렌체는 잔혹한 도시입니다. 새로운 우상이 지평선에 나타나면 옛 우상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레오나르도는 정신의 귀족입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튜닉을 입고 장미수 향기를 풍깁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침착하며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회화가 지적인 활동, 정신적인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겨우 29세입니다. 그는 비사교적이고 거칠며 성미가 급합니다. 대리석 가루가 묻은 옷을 입고 다니며 소문에 따르면 몇 주 동안 벗지 않는 부츠를 신고 다닙니다. 그는 조각가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땀과 피, 그리고 돌과의 투쟁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레오나르도가 행인들과 단테의 어려운 구절에 대해 정중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지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호의를 베풀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미켈란젤로가 오니 그가 더 잘 설명해 줄 것이요. 조각가는 이것을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직접 설명해. 말 모형을 만들고도 주저하지 못해 수치스럽게 도망친 너란 놈이. 그리고 그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레오나르도를 세워둔 채 가버렸습니다. 도시 당국은 이 두 천재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키오 궁전 대회실 벽화를 맡긴 것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프레스코아가 마주보는 구도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려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앙기아리 전투를 그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전쟁의 격렬함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행진이 아니라 짐승 같은 광기를 말입니다. 그의 카툰에서는 기병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비명으로 일그러지고 말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먼지와 공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강에서 목욕하다가 기습 경보를 받은 병사들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와 긴장된 근육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실험 정신이 또다시 그를 망쳤습니다. 그는 젖은 회반죽 위에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부 묘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벽에 유화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플리니우스의 고서에서 밀랍 혼합물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채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윗부분을 말리기 위해 거대한 화로에 불을 지피자 밀랍이 녹아내렸습니다. 물감이 녹아 흘러내리며 걸작을 지저분한 얼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노력이 파괴되는 것을 차가운 침착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이 그를 로마로 불렸습니다. 거인들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프레스코아들은 다른 화가들이 그린 복사본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 야망, 실패의 한복판에서 조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의 공방을 찾아옵니다. 그는 왕도, 교황도, 은행가도 아닙니다. 그저 부유한 비단 상인일 뿐입니다. 그는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왕과 공작 부인들의 요청도 거절했던 레오나르도가 유명한 이사벨라 데스테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몇 년을 애원했지만 그는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왜 상인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동의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사생활하는 이유로 레오나르도의 상속권을 박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리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을까요? 리자는 24세였습니다. 치명적인 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아이를 잃었지만 다시 임신했거나 막 출산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을 이해한 여인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초상화를 영원히 내어주지 않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바사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줍니다. 긴 작업 시간 동안 리자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레오나르도가 광대, 음악가, 가수들을 스튜디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초상화에 담긴 우울함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해부와 극장에서 3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해부를 기억하십니까? 레오나르도는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을 그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근육이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눈 주위의 피부가 어떻게 주름 잡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리자를 단순히 화가로서가 아니라 감정의 메커니즘을 아는 과학자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된 마법, 스푸마토를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푸모는 연기입니다. 스푸마토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입꼬리와 눈꼬리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 진동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몇 마이크론 두께의 물감층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한 붓 한 붓 투명한 유약 처리를 했습니다. 층 사이에는 기름이 마를 수 있도록 몇 주간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림 전체에는 최대 30개의 층의 물감이 칠해져 있지만 그 총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유명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나리자는 변합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주변 시야로 입가에 있는 그림자가 보여 그녀가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입술로 옮기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미소도 희미해집니다. 그녀는 관객을 애태웁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썼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단지 목소리만 없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의 그림은 칭찬받을 가치가 거의 없다. 하지만 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등 뒤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시 초상화에 흔했던 실내 인테리어나 아늑한 정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태초의 혼돈이 있습니다. 거친 바위, 굽이치는 강, 안개 낀 원경,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들. 이것은 토스카나의 실제 풍경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가 본 지구의 초상입니다. 그는 지질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이곳이 한때 바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돌을 깎고 강이 물길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나리자 등 뒤의 풍경은 영원한 움직임과 파괴의 과정에 있는 세계입니다. 물은 증기로 변하고 돌은 모래로 변합니다. 그리고 리자는 이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녀에게는 눈썹과 속눈썹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뽑는 것이 유행이었거나 레오나르도가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옷으로, 옷은 바위의 그림자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인간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지구의 강물이다. 뼈는 바위다. 영혼은 안개 속에 숨겨진 신비다. 레오나르도는 이 초상화를 4년 동안 그렸습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아내의 초상화를 거실에 걸 수 있겠소? 레오나르도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뺨의 그림자를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초상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선금을 돌려주었는지는 역사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돈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과 말이죠. 그는 완벽한 존재를 창조했고 그녀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는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513년 그가 로마로 떠날 때 그림은 그의 안장가방에 실려 함께 갔습니다. 1516년 그가 이탈리아를 영원히 떠나 프랑스로 갈 때 리자는 그와 함께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아주 미세한 붓질을 더하며 완벽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노년의 뇌졸중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정당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탱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운하는 파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와는 부서졌습니다. 해부학 책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말 조각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77cm 곱하기 53cm 크기의 작은 포플러 나무판 위에서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창조주 신과 동등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황혼이 짙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벨벳천으로 초상화를 덮습니다. 조콘다의 미소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내일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장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주무십시오. 당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신비로운 미소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피렌체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 깊은 밤입니다. 차가운 돌 지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습니다. 무겁고 달콤한 냄새가 감돕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약초와 식초향이 섞인 부패의 냄새입니다. 방 한가운데 나무 탁자 위에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펜과 종이를 든 채 몸을 숙인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을 정밀과학으로 바꾼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해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품이 없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 인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자
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였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여, 그대가 이 주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마도 비위가 상해 방해받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밤중에 사지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시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공포, 그들의 유리 같은 눈이 그대를 쳐다보는 것을 보는 공포가 방해할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이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피렌체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과의 일화입니다. 이 노인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몸 상태가 좋았고 단지 기운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움직임도 불평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레오나르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달콤한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혈관이 오래된 강바닥처럼 좁아지고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동맥경화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시체를 도살자가 아닌 파이프와 펌프 시스템을 연구하는 수력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근육과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영혼이 심장이나 뇌의 공통감각, 센수스 코무니스이라 불리는 특별한 방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생각했죠. 레오나르도는 뇌를 절개하고 역사상 최초로 뇌실의 밀랍 주형을 만들며 인간의 자아가 거주하는 물리적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심장을 그렸습니다. 밸런타인데이의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근육 펌프로서 그렸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와서야 심장 전문의들이 확인할 판막의 기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궁 속의 아이를 그렸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 자궁 속의 태아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태아는 마치 꽃봉오리 속의 꽃잎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어머니의 혈관을 씨앗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물의 뿌리에 비유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대지와 불가분의 관계인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해부학 드로잉은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고귀한 예술입니다. 섬세한 해칭, 입체감, 그림자. 그는 근육을 밧줄처럼 뼈를 기중기의 지렛대처럼 그렸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신성한 엔지니어가 만든 완벽한 기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공책을 덮고 촛불을 끌 때 그는 아마도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찾았고 지렛대는 찾았지만 생명의 신비 그 자체, 즉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불꽃은 끝내 메스로 잡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서 생명의 뿌리를 찾았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비행에 대한 꿈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피렌체의 새장 파는 시장에 자주 갔다고 전합니다. 그는 새를 사서 상인이 요구하는 값을 치른 뒤 문을 열고 새들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단지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새는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가? 왜 떨어지지 않는가? 레오나르도는 비행을 분석하며 수백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는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공기는 물과 같이 밀도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요. 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즉, 인간도 같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의 초기 도면은 오니톱터, 즉 날개치기 비행기였습니다. 사람이 납작 엎드려 온 힘을 다해 손발로 줄을 당겨 거대한 박쥐날개 같은 막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힘이 셌지만 금세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새처럼 강력한 가슴 근육이 없습니다. 날개치기 비행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는 활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이더 말입니다. 그는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바람을 타고 몇 시간이고 떠 있는 맹금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책,
겨우 15에서 20cm 크기에는 현대 공기역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바람이 날개를 어떻게 흐르는지, 새가 꼬리를 이용해 어떻게 제동하는지,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는지 기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았을까요? 전설과 단편적인 기록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1505년경의 일입니다. 장소는 피렌체 근처의 몬테체체리, 백조의 산. 레오나르도는 이미 50대였습니다. 직접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늙고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조종사는 그의 조수이자 친구인 조로아스터라는 별명의 기술자 톰마소 마시니가 되었습니다. 마법을 믿고 스승에게 광적으로 헌신했던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정상, 계곡의 안개, 나무, 천, 생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 레오나르도가 거대한 새, 일 그란데 우첼로라고 불렀던 그것입니다. 거장은 연결 부위를 점검합니다. 그는 예언적인 글을 씁니다. 거대한 새는 그 거대한 백조, 산의 등에서 첫 비행을 시작하여 세상을 놀라움으로 채우고 모든 기록을 그 명성으로 채우며 자신이 태어난 둥지에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벨트를 맵니다. 도움닫기, 심연으로의 도약. 그는 날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수백 미터를 날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인간의 첫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거칠었습니다. 돌풍이 기체를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어였습니다. 인간은 새처럼 빠르게 바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필요했고 모터가 필요했습니다. 15세기의 기술은 그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를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꿈은 남았습니다. 그의 공책에서 우리는 400년 후에야 날아오를 낙하산, 천으로 만든 텐트와 헬리콥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혈관, 박쥐의 날개, 소용돌이, 대포, 얼굴의 비율에 관한 이 모든 생각을 그는 종이에 맡겼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유산은 그림, 20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일기, 코덱스입니다. 이 일기의 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재의 혼돈입니다. 중앙에는 소녀의 아름다운 연모습이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방앗간을 위한 기어 장치 도면이 있습니다. 구석에는 쇼핑 리스트가 있습니다. 백악, 숯, 콩, 와인 사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단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유명한 거울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낭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종교재판소로부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암호화했다고. 실용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왼손잡이라 잉크를 번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뇌는 다르게 작동했다고. 그에게는 세상의 거울 이미지가 세상 그 자체만큼이나 현실적이었다고. 그는 이 일기들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장 메모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딱따구리의 혀를 묘사하라. 삼각형 측정법을 산술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하늘은 왜 파란가? 그는 왜라고 묻는 것에 지치지 않는 영원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지식들로 충만해져서 죽음을 연구하고 하늘을 꿈꾸었던 레오나르도는 1500년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수염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투를 그리거나 탱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생명 그 자체를 포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만남을 선물합니다.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공방으로 찾아와 아내 리자의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승낙합니다. 그는 아직 이 초상화가 자신의 집착이자 인류에게 남길 유언이 되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주무십시오. 우리는 열린 창가에 레오나르도를 남겨둡니다.
그는 달을 바라보다가 이젤 위에 놓인 포플러 나무의 빈 패널로 시선을 내립니다. 내일 그는 회화의 역사를 바꿀 첫 붓질을 할 것입니다. 1503년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메디치는 추방당했습니다. 도시는 시민의회가 다스립니다. 레오나르도는 인정받는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렌체는 잔혹한 도시입니다. 새로운 우상이 지평선에 나타나면 옛 우상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레오나르도는 정신의 귀족입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튜닉을 입고 장미수 향기를 풍깁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침착하며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회화가 지적인 활동, 정신적인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겨우 29세입니다. 그는 비사교적이고 거칠며 성미가 급합니다. 대리석 가루가 묻은 옷을 입고 다니며 소문에 따르면 몇 주 동안 벗지 않는 부츠를 신고 다닙니다. 그는 조각가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땀과 피, 그리고 돌과의 투쟁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레오나르도가 행인들과 단테의 어려운 구절에 대해 정중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지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호의를 베풀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미켈란젤로가 오니 그가 더 잘 설명해 줄 것이요. 조각가는 이것을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직접 설명해. 말 모형을 만들고도 주저하지 못해 수치스럽게 도망친 너란 놈이. 그리고 그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레오나르도를 세워둔 채 가버렸습니다. 도시 당국은 이 두 천재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키오 궁전 대회실 벽화를 맡긴 것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프레스코아가 마주보는 구도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려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앙기아리 전투를 그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전쟁의 격렬함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행진이 아니라 짐승 같은 광기를 말입니다. 그의 카툰에서는 기병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비명으로 일그러지고 말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먼지와 공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강에서 목욕하다가 기습경보를 받은 병사들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와 긴장된 근육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실험 정신이 또다시 그를 망쳤습니다. 그는 젖은 회반죽 위에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부 묘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벽에 유화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플리니우스의 고서에서 밀랍 혼합물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채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윗부분을 말리기 위해 거대한 화로에 불을 지피자 밀랍이 녹아내렸습니다. 물감이 녹아 흘러내리며 걸작을 지저분한 얼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노력이 파괴되는 것을 차가운 침착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이 그를 로마로 불렸습니다. 거인들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프레스코아들은 다른 화가들이 그린 복사본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 야망, 실패의 한복판에서 조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의 공방을 찾아옵니다. 그는 왕도, 교황도, 은행가도 아닙니다. 그저 부유한 비단 상인일 뿐입니다. 그는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왕과 공작 부인들의 요청도 거절했던 레오나르도가 유명한 이사벨라 데스테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몇 년을 애원했지만 그는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왜 상인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동의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사생활하는 이유로 레오나르도의 상속권을 박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리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을까요? 리자는 24세였습니다. 치명적인 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아이를 잃었지만 다시 임신했거나 막 출산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을 이해한 여인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초상화를 영원히 내어주지 않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바사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줍니다. 긴 작업 시간 동안 리자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레오나르도가 광대, 음악가, 가수들을 스튜디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초상화에 담긴 우울함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해부학 극장에서 3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해부를 기억하십니까? 레오나르도는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을 그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근육이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눈 주위의 피부가 어떻게 주름 잡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리자를 단순히 화가로서가 아니라 감정의 메커니즘을 아는 과학자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된 마법, 스푸마토를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푸모는 연기입니다. 스푸마토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입꼬리와 눈꼬리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 진동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몇 마이크론 두께의 물감층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한 붓 한 붓 투명한 유약 처리를 했습니다. 층 사이에는 기름이 마를 수 있도록 몇 주간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림 전체에는 최대 30개의 층의 물감이 칠해져 있지만 그 총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유명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나리자는 변합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주변 시야로 입가에 있는 그림자가 보여 그녀가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입술로 옮기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미소도 희미해집니다. 그녀는 관객을 애태웁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썼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단지 목소리만 없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의 그림은 칭찬받을 가치가 거의 없다. 하지만 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등 뒤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시 초상화에 흔했던 실내 인테리어나 아늑한 정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태초의 혼돈이 있습니다. 거친 바위, 굽이치는 강, 안개 낀 원경,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들. 이것은 토스카나의 실제 풍경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가 본 지구의 초상입니다. 그는 지질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이곳이 한때 바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돌을 깎고 강이 물길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나리자 등 뒤의 풍경은 영원한 움직임과 파괴의 과정에 있는 세계입니다. 물은 증기로 변하고 돌은 모래로 변합니다. 그리고 리자는 이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녀에게는 눈썹과 속눈썹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뽑는 것이 유행이었거나 레오나르도가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옷으로, 옷은 바위의 그림자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인간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지구의 강물이다. 뼈는 바위다. 영혼은 안개 속에 숨겨진 신비다. 레오나르도는 이 초상화를 4년 동안 그렸습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아내의 초상화를 거실에 걸 수 있겠소? 레오나르도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뺨의 그림자를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초상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선금을 돌려주었는지는 역사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돈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과 말이죠. 그는 완벽한 존재를 창조했고 그녀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는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513년 그가 로마로 떠날 때 그림은 그의 안장 가방에 실려 함께 갔습니다. 1516년
그가 이탈리아를 영원히 떠나 프랑스로 갈 때 리자는 그와 함께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아주 미세한 붓질을 더하며 완벽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노년의 뇌졸중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정당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탱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운하는 파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아는 부서졌습니다. 해부학 책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말 조각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77cm 곱하기 53cm 크기의 작은 포플러 나무판 위에서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창조주 신과 동등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황혼이 짙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벨벳천으로 초상화를 덮습니다. 조콘다의 미소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내일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장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주무십시오. 당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신비로운 미소를 꿈꾸시길 바랍니다.